아파트 경비실 앞 놀이터에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할멈, 여기서 뭐해? 놀이터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했지? 아, 진짜 꼰대네. 우리가 뭘 하든 할멈이 상관할 일 아니잖아요. 지훈아, 너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랑 만나고 있지? 백지훈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다. 뭔 소리예요? 할멈이 뭘 안다고? 403동 뒤편 주차장, 어젯밤 11시경, 검은색 아반떼, 번호판 끝자리 4587.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편의점 뒤 골목, 그때 네가 받은 돈 봉투 50만 원이었지? 할멈이 어떻게... 이번엔 백지훈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야, 지훈아, 이 할멈 뭔가 이상해. 우리 그냥 가자. 그 차에 탄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있니? 지훈아, 우리 먼저 가자. 그래, 가라. 하지만 지훈이는 잠깐만 더 있어. 할멈,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알고 있다. 넌 그냥 이용당하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지훈아, 이제 선택해야 할 때가 왔어. 계속 그들의 꼭두각시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때 멀리서 검은색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게 보였다. 정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잠시만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있나요? 혹시 야근을 하시면서 들으시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듣고 계신가요? 어쩌면 새벽 운동을 하러 나가는 길에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무척 궁금합니다. 정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허리춤으로 향했다가 멈췄다. 이미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15년 전부터 그랬다.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위험이 다가올 때 본능적으로 취해야 할 자세를. 백지훈은 정은의 변화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단지 이 할멈이 지금까지 자신이 만나본 어떤 어른과도 다르다는 것만 느꼈다. 검은색 아반떼가 천천히 다가왔다. 정은의 뇌리에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1992년 겨울,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진행된 비밀 작전. 그때도 이런 밤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던. 그때 정은은 33세였다. 팀의 핵심 요원이었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틀어졌다. 정은아 들어가지 마. 함정이야. 선배 요원 김대식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렸지만 이미 늦었다. 정은은 호텔 복도 한복판에 서 있었고 양쪽 끝에서 적들이 나타났다. 그때 정은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운이었다. 아니, 김대식 선배의 희생 때문이었다. 정은아 살아남아라. 선배의 마지막 말이 15년이 지난 지금도 정은의 가슴에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정은으로 하여금 707부대를 떠나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다. 3분 지점 마이너스 적의 정체. 차에서 내린 남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였다. 평범한 운동복 차림이었지만 정은의 훈련된 눈에는 모든 것이 수상했다. 걸음걸이부터 달랐다. 일반인들은 목적지를 향해 직선으로 걷지만 이 남자는 지그재그로 움직였다. 무의식적으로 저격수의 조준선을 피하는 움직임이었다. 시선 처리도 전문적이었다.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CCTV 위치, 출입구, 사각지대를 체크하고 있었다. 그리고 손의 위치, 오른손이 자켓 안쪽에 머물러 있었다. 언제든 무기를 꺼낼 수 있는 자세. 정은은 즉시 판단했다. 이 사람은 위험하다. 동시에 정은의 머릿속에는 15년간 쌓인 경험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 아파트에서 23년간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본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사람들. 2003년 새벽 3시경 비슷한 차림을 한 남자가 아파트에 침입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단순한 도둑이었지만 움직임이 이상했다. 너무 전문적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 시절 아파트 주민 중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북한 간첩이었다. 그때 국정원에서 나와서 정은에게 질문했을 때 정은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 정은은 그 간첩의 정체를 일찌감치 눈치채고 있었다. 다만 개입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지훈아 들어가. 정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박함이 담겨 있었다. 할멈, 지금 당장. 정은의 목소리에 담긴 절대적 권위에 백지훈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백지훈이 본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다. 절뚝거리던 할멈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전혀 다른 존재가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눈, 조용하지만 단단한 자세, 그리고 주변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는 듯한 집중력. 백지훈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5분 지점 마이너스 백지훈의 과거 깊이 있게. 그때 정은의 머릿속에 백지훈과 관련된 더 구체적인 기억이 떠올랐다. 3주 전 새벽 12시경 정은은 순찰을 돌던 중 지하 주차장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백지훈이 한 중년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남자는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왔다. 지훈아, 이번 일만 더 도와주면 진짜 끝이야.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경상도 사투리였다. 형님, 저는 더 이상 못해요. 엄마가 알면. 백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엄마, 내 엄마 병원비 누가 되는 줄 알아?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그건 삼기 위함이지? 수술비만 2천만 원.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있지? 백지훈이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우리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말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그만두겠다고? 정은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 백지훈이 단순한 일진이 아니라 조직 폭력배들에게 완전히 종속된 상태라는 것을. 형님, 제발 이번만. 이번만? 지훈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남자가 백지훈의 턱을 잡았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봤어?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이자까지 치면 1억이 넘어. 백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돈을 언제 갚을 거야? 내가 알바해서? 형님, 그러니까 우리 일을 계속 도와줘야 하는 거야. 알겠어? 남자가 백지훈의 손목을 꽉 잡았다. 그래서 상처가 난 것이었다. 정은은 그때 개입하고 싶었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했다가는 아이를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래서 지켜보기로 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도와주기로. 지금이 바로 그 기회였다. 8분 지점 마이너스 남자의 접근과 심리전. 남자가 정은에게 다가왔다. 거리는 약 12m. 정은은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다. 적의 보폭 약 70cm, 도달 시간 17보, 약 8초. 무기 추출 시간 숙련자 기준 1.5초. 자신의 반응 시간 예전 같으면 0.8초였지만 지금은 1.2초 정도. 결론, 정면 대결은 불리하다.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남자의 억양이 미묘하게 어색했다. 서울말에 익숙하지 않은 누군가가 억지로 흉내내는 것 같았다. 정은의 귀는 그 미묘한 차이를 놓치지 않았다. 중국어 억양이었다. 하지만 북방 방언이 아닌 남방 방언의 흔적이 보였다. 대만이나 홍콩 쪽일 가능성이 높았다. 정은은 대답하지 않고 남자를 관찰했다. 운동화가 너무 깨끗했다. 새 것이었다.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불가능한 정도로. 그리고 옷차림.
한국 브랜드였지만 사이즈가 미묘하게 맞지 않았다. 해외에서 급하게 구입한 것 같았다. 남자의 자세도 이상했다. 편안해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극도로 긴장해 있었다. 어깨의 높이, 발의 각도, 시선의 움직임 모든 것이 훈련받은 사람의 것이었다. 정은의 뇌리에 1995년의 기억이 떠올랐다. 광주에서 진행된 대북 첩보 작전. 그때 만났던 중국계 북한 요원과 이 남자의 움직임이 유사했다. 아파트에 처음 이사 오셨나 보네요. 정은이 먼저 말을 걸었다. 남자가 잠깐 경직됐다. 0.3초의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은은 놓치지 않았다. 네, 얼마 전에 이사 왔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정은은 이 아파트의 모든 입주민을 알고 있었다. 23년간 이곳에서 일하면서 모든 가구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더 정확히는 702호에 사는 김민호 씨 가족, 304호의 박영수 씨 부부, 1201호의 이은미 씨와 두 딸까지, 심지어 최근에 이사온 901호의 최성진 씨 가족까지도. 몇 동 몇 호에 사세요? 정은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남자와의 거리가 10m 정도 됐다. 그게. 남자가 당황하는 순간 정은은 확신했다. 이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10분 지점 마이너스 과거 회상의 연결고리. 동시에 정은의 뇌리에 떠오른 것은 3일 전 받은 전화였다. 선배 정말 오랜만이네요. 김태식이었다. 정은의 후배였던 현직 정보요원. 갑자기 웬일이야? 혹시 요즘 주변에 수상한 사람 못 봤나요? 미국에서 넘어온 정보인데. 김태식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국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 사건의 용의자가 한국으로 입국했다는 첩보가 있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야? 동양인 남성, 30-40대, 다국어 구사 가능, 폭발물 전문가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김태식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한국에 협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 정보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때는 단순한 정보 공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남자를 보니 김태식의 전화가 예언처럼 느껴졌다. 정은은 다시 한번 남자를 자세히 살펴봤다. 손목에 시계가 없었다. 이상했다.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손목시계나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는데. 그리고 목에 미세한 수술 자국이 보였다. 성형수술인 것 같았다. 신원을 위장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았다. 12분 지점 마이너스 위험한 발견. 정은은 남자의 가방을 유심히 봤다. 평범한 스포츠 가방이었지만 무게감이 이상했다. 너무 무거워 보였다. 그리고 남자의 손가락. 검지와 중지 끝에 미세한 화상 자국이 있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흔적이었다. 특히 폭발물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산성 물질에 노출되면 이런 자국이 남는다. 혹시 무슨 일 하세요? 정은이 물었다. IT 관련 일을 합니다. 또 거짓말이었다. IT 전문가가 손가락에 화상 자국을 가질 리 없었다. 게다가 남자의 손톱이 너무 깨끗했다. IT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통 키보드를 많이 치기 때문에 손톱에 미세한 마모 흔적이 있기 마련인데. 정은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동시에 휴대폰을 꺼내는 척하며 비상 연락망을 가동시켰다. 오래된 습관이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항상 백업 플랜을 준비해 두는 것. 남자가 정은의 움직임을 날카롭게 포착했다. 그의 손이 자켓 안으로 향했다. 정은의 심장이 빨라졌다. 15년 만에 느끼는 진짜 위험의 기운이었다. 그 순간 정은의 뇌리에 김대식 선배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다. 정은아, 뒤를 조심해. 선배의 마지막 말.
그때 정은은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상황도 비슷한 냄새가 났다. 15분 지점 마이너스 백지훈의 등장과 첫 번째 액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할멈, 뭐해요? 백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는 멀리 가지 못하고 구석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남자의 주의가 순간 분산됐다. 정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15년 만에 깨어난 본능이 그녀의 몸을 움직였다. 관절염으로 아픈 무릎이었지만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707부대에서 배운 첫 번째 원칙 상대방의 시야에서 사라져라. 정은은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며 남자의 시야에서 벗어났다. 동시에 낮은 자세로 접근했다. 남자가 당황하며 정은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정은은 그의 오른쪽 사각지대에서 나타났다. 두 번째 원칙 상대방의 무기를 무력화시켜라. 정은의 왼손이 남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았다. 생각보다 힘이 약했다. 60세의 나이를 실감했다. 하지만 기술은 여전했다. 힘이 부족한 만큼 더 정확한 지점을 노렸다. 남자의 손목 관절을 정확히 비틀었다. 아!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나이프를 떨어뜨렸다. 세 번째 원칙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라. 정은의 오른발이 남자의 발목을 걸었다. 균형을 잃은 남자가 뒤로 넘어지려는 순간 정은의 오른손이 그의 목을 향했다. 하지만 예전보다 동작이 느렸다. 남자가 반격을 시도했다. 정은은 몸을 뒤로 젖히며 남자의 주먹을 피했다. 그리고 즉시 반격했다. 경동맥을 누르는 기술. 3초 내에 상대방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기법이었다. 하지만 정은은 그러지 않았다. 단지 움직이지 못하게만 했다. 전체 과정이 8초 정도 걸렸다. 예전보다는 느렸지만 여전히 효과적이었다. 18분 지점 마이너스 충격적인 발견들. 남자가 땅에 쓰러졌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정은은 즉시 남자의 자켓을 뒤졌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가짜 신분증이었다. 김민수라는 이름이었지만 사진의 인상착의가 미묘하게 다른 듯했다. 두 번째는 아파트 단지 도면.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도면이 아니었다. 정확한 축척으로 그려져 있었고 보안시설의 위치까지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다. CCTV 위치, 경비실 구조, 심지어 각 동의 비상계단까지 표시되어 있었다. 세 번째, 빨간색 표시. 도면의 특정 구역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전부 보안이 취약한 곳들이었다. 정은은 소름이 돋았다. 이 사람은 테러를 계획하고 있었다. 네 번째, 암호화된 메모. 숫자와 알파벳이 뒤섞인 복잡한 코드였다. 하지만 정은은 이런 암호를 본 적이 있었다. 1996년에 체포한 북한 공작원이 사용했던 암호와 유사했다. 시저 암호의 변형이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 작지만 치명적인 나이프와 함께 발견된 것은 작은 폭발장치였다. 시사 폭약의 일종으로 보였다. 작지만 아파트 한 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력이었다. 여섯 번째, 휴대폰. 최신형 스마트폰이었지만 특이한 점이 있었다. 화면에 여러 개의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었다. 뭔가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정은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침입이 아니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테러 계획이었다. 20분 지점 마이너스 백지훈과의 대화. 할멈, 이게 뭐예요? 백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은은 아이를 바라보았다. 겁에 질린 17세 소년. 하지만 이 순간 도망가지 않고 자신을 걱정해주는 아이.
지훈아, 이제부터 내 말을 정확히 들어야 해. 정은의 목소리는 더 이상 60세 경비원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 아파트에 위험이 닥쳤어. 그리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정은이 잠시 말을 멈췄다. 15년간 숨겨왔던 정체를 드러내야 하는 순간이었다. 나밖에 없다. 그 순간 멀리서 또 다른 차량의 소리가 들렸다. 하나가 아니었다. 최소 2대, 아니 3대의 차량이 동시에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고 있었다. 정은은 알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지훈아,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해. 오늘 밤은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할멈은 어떻게 해요? 백지훈의 목소리에 걱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괜찮아. 하지만 넌 위험해. 정은이 백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훈아,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정은은 백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단지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뿐이지. 백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멈은 어떻게 저를, 내 엄마 병원비 때문이지? 정은의 말에 백지훈이 놀랐다. 할멈이 어떻게? 일주일 전 지하 주차장에서 봤어. 내가 그 사람들과 만나는 것. 백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엄마가 죽어요. 신고하지 않을 거야. 대신 정은이 백지훈의 어깨를 더 꽉 잡았다. 나를 도와줘. 그 사람들을 막는 걸. 23분 지점 마이너스 과거 트라우마의 깊은 회상. 정은의 뇌리에 떠오른 것은 1990년의 기억이었다. 그때 그녀는 31세였고 두 번째 큰 작전에 투입되었다. 부산의 한 공장에서 북한 공작원을 색출하는 임무였다. 하지만 정은은 실수했다. 상대방을 단순한 공작원으로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폭탄 테러를 계획하고 있는 전문가였다. 그 작전에서 동료 3명이 다쳤다. 그리고 김대식 선배가. 정은아, 내 잘못이 아니야. 병원에 누워있던 김대식 선배가 말했다. 하지만 선배가 다친 건 제 때문이에요. 아니다. 이게 우리 일이야. 위험을 감수하는 게 우리 일이라고. 하지만 정은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판단 미스 때문에 선배가 다친 것을. 더 정확히는 자신이 적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정은이 침투한 공장은 이미 비어 있었다. 공작원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긴 상태였고 그곳에는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다. 정은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김대식 선배가 정은을 구하러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폭발에 휘말렸다. 선배는 그 후 6개월 만에 복귀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오른쪽 다리에 장애가 남았고 2년 후 은퇴했다. 그리고 5년 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정은은 그때 다짐했다. 절대 방심하지 않겠다고. 어떤 상대든 최대한 경계하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동료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지훈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거야. 김대식 선배의 말이 지금도 정은의 가슴에 남아 있었다. 너는 아직 17살이야. 다시 시작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 정은이 백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살아남아야 해. 알겠지? 25분 지점 마이너스 아파트 주민들의 개별 위기 상황. 백지훈이 고개를 끄덕이고 뛰어가려는 순간 아파트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502호 김영수 씨는 갑자기 문 앞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잠에서 깼다. 하지만 복도는 조용했다. 이상했다. 분명 누군가 지나간 것 같았는데 그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복도를 살펴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비상계단 쪽에서 미세한 불빛이 보였다. 김영수 씨는 슬리퍼를 신고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낯선 남자 2명이 비상계단에 무언가를 설치하고 있었다. 전선과 이상한 상자 같은 것이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김영수 씨가 큰 소리로 물었다. 두 남자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그들의 손에는 폭발장치가 들려 있었다. 아저씨 이리 와봐요. 그중 한 명이 김영수 씨를 손짓으로 불렀다. 김영수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다가갔다. 그리고 그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한편 지하 주차장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703호에 혼자 사는 노인 박철수 씨가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왔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낯선 남자 2명이 비동기둥 뒤에서 무언가를 설치하고 있었다. 박철수 씨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다. 착각이 아니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박철수 씨가 큰 소리로 물었다. 두 남자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그들의 손에는 전선과 이상한 장치가 들려 있었다. 아저씨 이리 와봐요. 그중 한 명이 박철수 씨를 손짓으로 불렀다. 박철수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젊은 시절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는 위험한 상황을 직감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호기심이 앞섰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이게 뭐야? 폭탄이에요. 남자가 의외로 솔직하게 대답했다. 폭탄? 네. 그리고 아저씨는 이것을 본 안 된 분이네요. 남자의 손이 주머니로 향했다. 박철수 씨는 즉시 위험을 감지했다. 하지만 70세의 몸으로는 빠르게 도망칠 수 없었다. 28분 지점 마이너스 새로운 위협들의 등장. 놀이터에서는 정은이 쓰러진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남자가 의식을 되찾고 있었다. 일어나. 정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여전히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당신, 누구야? 남자의 말투가 바뀌었다. 더 이상 서울말을 흉내 내려고 하지 않았다. 중국어 억양이 확실히 드러났다. 그건 내가 물어볼 말이지. 정은이 남자의 신분증을 흔들어 보였다. 김민수? 이게 진짜 이름이야? 남자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정은을 날카롭게 쳐다봤다. 당신도 보통 사람이 아니군. 그런 것 같네. 정은이 남자의 도면을 펼쳐 보였다. 이건 뭐야? 관광 가이드북?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아니면 테러 계획서? 정은의 말에 남자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이. 그때 차량들이 가까워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첫 번째 차량이 놀이터 근처에 도착했다. 검은색 SUV였다. 문이 열리며 2명의 남자가 내렸다. 둘 다 무장하고 있었다. 두 번째 차량도 도착했다. 승합차였다. 문이 열리며 4명이 더 내렸다. 그리고 세 번째 차량, 또 다른 SUV에서 3명이 내렸다. 총 9명. 정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였다. 30분 지점 마이너스 최민호의 충격적 등장. 그때 정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정은 선배.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뭔가 다른 억양이 섞여 있었다. 누구야? 저 최민호예요. 기억 안 나세요? 정은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최민호. 그녀의 동기였던 707부대 요원. 하지만 5년 전 임무 중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 민호야, 너 살아있었어? 네, 살아있어요. 그리고 지금 선배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최민호의 목소리에 이상한 차가움이 있었다. 무슨 말이야? 선배 오늘 밤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정은은 이해했다. 최민호가 배신자였다. 너가 이들과 한편인 거야? 어쩔 수 없었어요. 선배도 이해할 거예요. 왜? 5년 전 그 작전 기억하세요? 시리아에서. 정은은 기억했다. 최민호가 실종된 마지막 작전이었다. 그때 나를 버렸잖아요. 최민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민호야, 그건 아니에요. 선배들은 나를 미끼로 썼어요. 그리고 임무가 실패하자 나를 포기했어요. 정은은 할 말이 없었다. 어느 정도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 작전에서 최민호는 적진에 고립됐고 구출 작전이 너무 늦었다. 그래서 배신한 거야? 배신이 아니에요. 생존이었어요. 전화가 끊어졌다. 그리고 놀이터에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다. 최민호였다. 33분 지점 마이너스 배신자와의 대면. 정은은 15년 만에 보는 동료의 모습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최민호는 많이 변해 있었다. 얼굴에는 수술 자국이 여러 개 있었고 체격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져 있었다. 민호야. 선배 정말 오랜만이네요. 최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예전의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다. 5년 동안 어디 있었어? 여러 곳을 다녔어요. 중국, 러시아, 중동. 최민호의 말에 정은은 이해했다. 그가 적국의 요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왜? 선배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지키려고 했던 나라가 우리에게 뭘 해줬는지. 최민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김대식 선배 기억해요? 그분이 다치고 나서 받은 보상이 뭐였는지 알아요? 정은은 알고 있었다. 김대식 선배는 장애 등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5년 전 그 작전에서 실종된 후 나라에서는 나를 죽은 사람 취급했어요. 그래서 배신한 거야? 배신이 아니에요. 현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최민호가 권총을 꺼냈다. 선배 제발 끼어들지 마세요. 정은은 최민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35분 지점 마이너스 인질 상황의 전개. 정은은 즉시 상황을 분석했다. 적의 수 총 10명, 최민호 포함. 지역 놀이터는 엄폐물이 제한적. 무기 상대방은 권총으로 무장. 자신은 빈손. 백업 없음. 경찰을 부르기엔 시간이 부족. 결론 정면 승부는 불가능. 전략이 필요. 정은은 리웨이 김민수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 뭘 하려고? 너를 인질로 잡을 거야. 리웨이가 당황했다. 설마 그런 유치하다고? 그럼 내 친구들이 널 구하러 올 때 확인해 보자. 정은이 리웨이의 팔을 뒤로 꺾으며 그를 자신의 앞쪽에 세웠다. 첫 번째 SUV에서 내린 2명이 정은을 발견했다. 리웨이. 그들 중 하나가 인질로 잡힌 남자의 이름을 불렀다. 정은은 리웨이와 함께 그네 뒤쪽으로 몸을 숨겼다. 완전한 엄폐는 아니었지만 즉시 발견되지는 않을 것이었다. 리웨이, 대답해. 두 번째 목소리가 들렸다. 정은은 리웨이의 입을 막고 조용히 기다렸다. 이상하네. 분명 여기에 있다고 했는데.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때 최민호가 나섰다. 선배 나와요. 이렇게 숨어서 뭐 하려고요? 민호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정은이 그네 뒤에서 대답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야? 최민호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에 순간 예전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곧 차갑게 굳어졌다. 죄송해요, 선배. 38분 지점 마이너스 강도철의 정체 폭로. 그때 강도철이 나타났다. 입주자 대표회장이었다. 뭔 일이야? 이 시간에 왜 이런 소동이?
강도철이 화를 내며 다가왔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쓰러진 리웨이를 보는 순간 표정이 변했다. 리웨이. 강도철이 중국어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정은의 눈이 번뜩였다. 너도 한패구나. 강도철이 당황했다. 뭔 소리예요? 저는 이 사람을 모르는데. 그럼 왜 중국어로 이름을 불렀지? 정은이 강도철을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그건 우연히. 우연? 리웨이가 흔한 이름인가? 강도철의 얼굴이 굳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정은 씨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도철의 말투도 바뀌었다. 약간의 중국어 억양이 섞여 있었다. 늦었다고? 이 아파트는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목표는 따로 있거든요. 무슨 뜻이야? 부산이에요. 내일 오후 2시. APC 정상회의 준비회의가 열리는 부산 백스코. 정은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럼 여기는? 주의를 돌리기 위한 미끼였어요. 하지만 당신이 너무 깊이 들어왔네요. 강도철이 권총을 꺼냈다. 이제 선택하세요. 조용히 물러나시거나 아니면. 강도철이 권총을 정은에게 향했다. 40분 지점 마이너스 주민들의 위기와 박철수의 기지. 그때 아파트 곳곳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김영수 씨는 비상계단에서 테러리스트들에게 붙잡혔지만 기지를 발휘했다. 여보, 119에 신고해. 김영수 씨가 큰 소리로 외쳤다. 집에 있던 그의 아내가 깜짝 놀라며 베란다로 나왔다. 여보, 뭔 일이야? 폭탄이야. 빨리 신고해. 김영수 씨의 아내는 즉시 상황을 이해하고 119에 신고했다. 한편 지하 주차장에서는 박철수 노인이 놀라운 기지를 발휘했다. 아저씨 조용히 해요. 테러리스트가 박철수 씨에게 다가왔다. 이게 뭐야? 폭탄인가? 박철수 씨가 남자가 설치하고 있던 장치를 가리켰다. 맞아요. 그리고 아저씨는 이것을 본 안 된 분이네요. 남자의 손이 주머니로 향했다. 하지만 박철수 씨는 월남전 참전 경험이 있었다.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젊은이 나도 옛날에 군대 다녔어. 박철수 씨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폭탄 만드는 법도 알고 해체하는 법도 알지. 남자가 당황했다. 이거 시사지? 타이머는 어디 붙어 있어? 박철수 씨가 폭탄에 다가갔다. 만지지 마세요. 남자가 급하게 말했다. 왜? 잘못 건드리면 터지나? 박철수 씨가 비웃었다. 이런 걸로는 안 터져. 뇌관이 따로 있어야 하거든. 그 순간 박철수 씨는 뇌관을 발견했다. 그리고 재빠르게 그것을 분리했다. 아! 남자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43분 지점 마이너스 첫 번째 교전. 놀이터에서는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었다. 정은은 재빠르게 판단했다. 최민호와 강도철까지 가세하면 승산이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민호야, 정말 마지막이야. 네.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 최민호가 잠시 망설였다. 선배, 1993년 대구 작전 기억해? 내가 내 목숨을 구해줬잖아. 정은의 말에 최민호의 눈에 흔들림이 보였다. 그때 너는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어. 선배 그만해요. 그 민호가 지금 어디 있어? 최민호의 손이 떨렸다. 그 순간 정은이 움직였다. 리웨이를 앞으로 밀어내면서 동시에 오른쪽으로 굴렀다. 총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정은은 이미 미끄럼틀 뒤로 몸을 숨긴 상태였다. 젠장! 총을 쏜 남자가 욕설을 뱉었다. 정은은 미끄럼틀 뒤에서 상황을 분석했다. 총소리가 났으니 아파트 주민들이 깨어날 것이다.
동시에 경찰도 올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상황을 정리해야 했다. 45분 지점 마이너스 지형 활용 전술. 정은의 뇌리에 1997년의 기억이 떠올랐다. 부산 해운대에서 진행된 대테러 작전. 그때도 이런 상황이었다. 적은 무장하고 있었고 정은은 빈손이었다. 하지만 지형을 이용해서 적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그때 배운 교훈적보다 빠를 필요는 없다. 적보다 똑똑하면 된다. 정은은 주변을 살펴봤다. 놀이터에는 미끄럼틀, 그네, 시소, 정글짐, 모래놀이터가 있었다. 그리고 가로등. 만약 가로등을 끄면 어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은은 조용히 모래를 움켜잡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할머니, 나와. 총을 든 남자 중 하나가 소리쳤다. 나오지 않으면 아파트 주민들을 해칠 거야. 정은의 심장이 뛰었다. 이들이 정말로 무차별 테러를 저지를 수도 있었다. 알겠어. 정은이 대답했다. 나간다. 하지만 정은은 바로 나가지 않았다. 대신 돌멩이를 하나 집어서 가로등을 향해 던졌다. 돌멩이가 가로등에 맞으면서 전구가 깨졌다. 갑자기 놀이터가 어둠에 휩싸였다. 뭐야? 테러리스트들이 당황했다. 정은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48분 지점 마이너스 어둠 속의 전투. 어둠은 정은에게 유리했다. 15년간의 경험으로 어둠 속에서도 정확히 움직일 수 있었다. 정은은 미끄럼틀 반대편으로 조용히 이동했다. 테러리스트 중 한 명이 여전히 정은이 숨어있던 자리를 겨누고 있었다. 정은은 뒤에서 접근했다. 관절염으로 아픈 무릎이었지만 소리를 내지 않고 움직이는 방법은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5m, 3m, 1m. 정은이 손에 쥔 모래를 남자의 눈에 뿌렸다. 아! 남자가 눈을 감으며 뒤로 물러났다. 정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남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총이 땅에 떨어졌다. 정은은 즉시 총을 주워들었다. 15년 만에 만지는 총이었지만 손에 익숙했다. K5 권총 한국 경찰이 사용하는 표준 권총이었다. 이상했다. 테러리스트들이 한국 경찰 총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때 정은은 깨달았다. 이들에게는 내부 협력자가 있다는 것을. 경찰 내부에 협력자가 있기 때문에 경찰 무기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움직이지 마. 정은이 남자에게 총을 겨누며 말했다. 그때 다른 8명이 돌아왔다. 뭐야 이게. 그들 중 하나가 총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정은이 경고 사격을 했다. 총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다음은 다리를 쏠 거야. 정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무기를 버려. 50분 지점 마이너스 최민호와의 최후 대결. 하지만 최민호가 나섰다. 선배 그만해요. 이미 늦었어요. 뭐가 늦었다고? 부산에서 이미 작전이 시작됐어요. 정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부산? 내일 APC 회의 준비 모임이 있잖아요. 그곳이 진짜 목표예요. 최민호의 말에 정은은 소름이 돋았다. 그럼 여기는 주의를 돌리기 위한 미끼였어요. 민호야. 정은이 최민호를 바라봤다.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선배 이해해요. 이 나라는 우리를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해쳐도 되는 거야? 무고하다고요? 최민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폭발했다. 선배도 알잖아요. 이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권력자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그래도 뭐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켰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건 뭐였어요? 정은은 할 말이 없었다. 어느 정도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민호야,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미 늦어요. 최민호가 권총을 정은에게 향했다.
선배 미안해요. 그 순간 정은과 최민호의 눈이 마주쳤다. 그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53분 지점 마이너스 백지훈의 용기. 그때 백지훈이 다시 나타났다. 할멈.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다. 지하에서 박철수 할아버지가 폭탄을 해체했어요. 뭐라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 올 거예요. 백지훈의 말에 테러리스트들이 당황했다. 뭐야 이게? 강도철이 소리쳤다. 계획이 틀어졌어. 최민호도 당황했다. 이럴 수가. 그 순간 백지훈이 정은에게 다가왔다. 할멈 이거요. 백지훈이 무언가를 정은에게 건넸다. 폭탄의 뇌관이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떼어낸 거예요. 정은은 이해했다. 박철수 노인이 폭탄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을. 지훈아 훌륭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겼어. 정은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최민호가 갑자기 소리쳤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민호야 포기해. 안 돼. 부산 작전은 계속 진행돼야 해. 최민호가 휴대폰을 꺼냈다. 그 순간 정은이 움직였다. 55분 지점 마이너스 긴급 연락과 부산 작전 저지. 정은은 즉시 김태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식아 나야. 선배, 이 시간에 무슨? 지금 당장 와야 해. 그리고 부산 경찰청에도 연락해. 부산요? 무슨 일이? 정은이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다. 정말요? 그럼 우리가 받은 정보가 맞는 거네요. 무슨 정보? 북한과 연결된 국제 테러 조직이 APC 회의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정보요. 자신이 우연히 발견한 것이 사실은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던 것이다. 얼마나 걸려?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요. 서둘러. 정은이 전화를 끊었다. 그때 최민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이미 연락이 안 돼요. 뭐? 부산팀과 연락이 끊어졌어요. 정은이는 알고 있었다. 이미 부산에서도 작전이 저지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민호야 이제 끝났어. 아니야. 최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뭐가 남았다고? 이 아파트에도 폭탄이 있어. 뭐라고? 박철수 할아버지가 해체한 건 하나뿐이야. 다른 곳에 더 있어. 정은의 얼굴이 굳었다. 58분 지점 마이너스 최후의 폭탄 해체 작전. 어디에 있어? 정은이 최민호를 다그쳤다. 말하지 않으면 너도 죽어. 상관없어. 최민호가 비웃었다. 어차피 난 죽을 거야. 그때 백지훈이 나섰다. 저 알 수도 있어요. 뭐? 저 이 아파트 구석구석 다 알거든요. 백지훈이 자신 있게 말했다. 폭탄 설치하기 좋은 곳들 말이에요. 어디야? 옥상이요. 각동 옥상에 설치했을 거예요. 확실해? 네. 제가 확인해 볼게요. 백지훈이 뛰어갔다. 정은은 최민호를 바라봤다. 민호야 마지막 기회야. 뭔데? 폭탄 해체 방법을 말해줘. 왜 내가 죽어도 상관없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정은이 아파트를 가리켰다. 3살짜리 아이부터 80세 노인까지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 최민호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 사람들이 내게 뭘 잘못했어? 민호야, 내가 원망하는 건 정부지 이 사람들이 아니잖아. 최민호가 고민했다. 그때 김태식이 도착했다. 60분 지점 마이너스 전문가의 도착과 해체 성공. 선배. 김태식이 달려왔다. 그 뒤에는 폭발물 처리반도 함께 있었다. 폭탄이 어디에 있어요? 각동 옥상. 5분 남았어. 알겠습니다. 폭발물 처리반이 각동으로 뛰어갔다. 그때 최민호가 입을 열었다. 빨간 전선을 먼저 끊어요. 뭐라고?
빨간 전선을 먼저 끊고 파란 전선을 끊으면 돼요. 김태식이 즉시 폭발물 처리반에게 연락했다. 빨간 전선 먼저, 그 다음 파란 전선. 2분 후 첫 번째 연락이 왔다. A동 해체 완료. 3분 후 두 번째 연락. B동 해체 완료. 4분 후 마지막 연락. C동 해체 완료. 정은은 그제서야 긴장을 풀었다. 민호야 고마워. 최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선배 죄송해요. 아직 늦지 않았어. 정은이 최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최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63분 지점 마이너스 강도철의 체포와 진실 폭로. 김태식이 다가왔다. 선배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혼자가 아니었어. 정은이 백지훈을 바라봤다. 이 아이가 도와줬어. 백지훈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박철수 할아버지도. 박철수 노인이 지하에서 올라왔다. 정은 씨 고마웠어요. 제가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신고해주지 않았으면. 그때 강도철이 체포되는 모습이 보였다. 믿을 수 없네요. 김영수 씨가 중얼거렸다. 입주자 대표가 테러리스트였다니. 김태식이 정은에게 다가왔다. 선배 강도철을 조사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뭔데? 진짜 이름은 강도철이 아니라 장외이밍이에요. 중국계 한국인이었어요. 언제부터? 5년 전부터 이 아파트에 잠입해 있었어요. 재건축 이권을 이용해서 내부 정보를 빼내고 있었고요. 정은은 소름이 돋았다. 5년간 자신의 코앞에 적이 있었다는 것이. 다른 공범들은 대부분 체포됐고 일부는 도주했어요. 하지만 곧 잡힐 거예요. 65분 지점 마이너스 최민호의 선택. 정은은 최민호를 바라봤다. 민호야. 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최민호가 고민했다. 모르겠어요. 다시 돌아올 생각은 없어? 돌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김태식이 나섰다. 협조자로 분류되면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선배가 증언해 주시면. 정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좋은 요원이었어. 단지 상처받았을 뿐이야. 최민호의 눈에 희망이 보였다. 다시 시작하자. 정은이 최민호에게 손을 내밀었다. 최민호가 그 손을 잡았다. 68분 지점 마이너스 결말과 새로운 시작. 선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태식이 물었다. 정은은 잠시 생각했다. 15년간 숨겨왔던 정체가 드러났다. 더 이상 평범한 경비원으로 살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다. 태식아. 네. 복귀 신청서 어디서 봤지? 김태식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떠올랐다. 정말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어. 그때마다 누군가는 막아야 하지 않겠어? 정은이 아파트를 바라봤다. 이제 불이 꺼져가고 있었다. 주민들이 다시 잠자리에 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곳 경비원 일은 계속할 거야. 둘 다 하시려고요? 왜 안 돼? 정은이 미소를 지었다. 낮에는 평범한 경비원. 밤에는 필요할 때만. 백지훈이 다가왔다. 할멈. 뭐야? 저도 할멈처럼 되고 싶어요. 뭐가?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 정은은 아이를 바라봤다. 몇 시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러려면 먼저 공부해야 해. 네. 그리고 강해져야 하고.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은이 잠시 말을 멈췄다. 지키려는 마음이야. 그 마음만 있으면 나이도 성별도 상관없어. 백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70분 지점 마이너스 새벽의 평화와 미래에 대한 약속. 새벽 5시 모든 일이 정리됐다.
테러리스트들은 체포됐고 폭탄은 해체됐다. 부산 APC 공격 계획도 저지됐다. 정은은 다시 경비실로 돌아왔다. 백지훈이 함께 있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정은은 벤치에 앉아 무릎을 어루만졌다. 관절염은 여전히 아팠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15년 만에 진짜 자신을 찾은 것 같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선배 첫 번째 임무 들어왔습니다. 김태식의 목소리였다. 뭔데? 부산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해요. 더 큰 조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은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언제 출발하지? 내일 아침 KTX로. 알겠어. 정은이 전화를 끊고 백지훈을 바라봤다. 지훈아. 네. 할머니 며칠 출장 가게 됐어. 그동안 아파트 잘 지켜. 네. 맡겨주세요. 백지훈이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내 엄마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 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정은의 말에 백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멈. 울지 마.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정은은 일어나서 경비실로 향했다. 출장 준비를 해야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다음 일을 기대하고 있었다. 세상은 아직도 위험했고 누군가는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야 했다. 그리고 정은은 그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다. 60세라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지키려는 마음이었다. 밤은 깊었지만 정은의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백지훈이라는 새로운 동료도 생겼다. 미래는 밝았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혹시 주변의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과거를 가진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위험한 순간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주세요. 또한 백지훈처럼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생이 바뀐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본 적이 있다면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